자, 봅시다. 광해군부터 보면 되겠죠? 435페이지 광해군. 자,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광해군이죠.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왕이 된 거예요. 전쟁은 선조 때 시작되고 끝났죠. 대내 정책 먼저 볼까요? 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일단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산업 부흥. 자, 양전 사업과 호적을 다시 하는 거죠. 양전은 토지를 새로 조사하는 거고, 호적이라고 하는 건 인구 조사를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전 사업과 호적 정리를 다시. 자, 그 다음에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는 등 국방 대책에도 힘썼다. 전쟁 이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문화 사업으로는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되죠. 물론 허준이 편찬했지만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죠. 자, 그리고 대동법을 처음 실시하게 된다. 대동법이라고 해서 공납을 쌀로 걷는 그런 그 조세제도를 새로 실시하게 되죠. 자, 그리고 5대 사고를 새로 정비했다. 자, 원래는 4대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 4대 사고 중에 전주 사고본만 남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고를 다시 한번 5군데로 늘리게 되죠. 그게 5대 사고 정비. 자, 그래서 대내 정책은 이런 이제 전후 처리를 했으면, 자, 그다음에 광해군의 대외 정책 봅시다. 광해군의 대외 정책 같은 경우는 중립외교 정책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중립외교라고 하는 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적절하게 외교 관계를 했던 거를 우리가 중립외교라고 하죠. 자, 명나라는 임진왜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해졌다고 했고, 그 다음에 후금이 성장을 했어요.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명나라는 이제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면서 구원병을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처음에 명나라가 군대를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군대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 고민,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명나라는 힘이 약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후금은 이제 막 성장한 나라라서 힘이 세진 상태죠. 센 상태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 명나라의 구원병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몇 번 거절을 했어요. 우리 뭐 전쟁도 잘 못하고 뭐 우리도 전쟁한 지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결국에는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강옥립으로 하여금, 자, 한 장 넘기시면, 명예 원군 요청에 대해서 강옥립으로 하여금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서 군대를 보내게 된다. 자, 결국에는 강옥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죠. 자, 1만 3천 명, 1만 3천 명 정도의 군대를 보내는데, 이 강옥립에게 가기 전에 광해군은 향배를 보아서 잘 결정하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쉽게 말하면 네가 가서 전쟁의 상황을 보고 진짜 전쟁에 명나라가 질 것 같으면 너무 열심히 싸우지 말고 후금에게 항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한 거죠. 실제 강옥립이 전쟁터에 나가 보니 명나라는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후금과 미리 연락을 하고, 뭐 쉽게 말하면 내통을 한 거죠. 내통을 해서 항복을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항복을 하고 나서 이제 후금으로 끌려갔던 강옥립은 사실 거기에서 이제 좋게 말하면 외교관이고 나쁘게 말하면 스파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적절하게 정보를 잘 모아서 조선에 보내는 뭐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게 강옥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강옥립의 이 적절한 정세에 잘 대처를 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우리는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중립외교라고 하죠. 여러분은 강옥립이라는 사람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광해군의 외교를 우리가 중립외교라고 한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는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건 반정은 정치를 바로잡는다는 거니까 왕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이 중립외교에다가 그 다음에 유교적 약점 때문이에요. 자, 일단 중립외교가 잘했는데 왜 쫓겨나는 원인이 됐냐. 자,
중리배교가 사실은 잘한 거죠. 실리를 추구한 거니까. 나름대로 실리를 추구한 거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대의 명분에 어긋나는 거예요. 대의 명분이라고 해서 조선이란 나라는 성리학적 국가인데 그 성리학에서의 대외 관계의 원칙이에요. 그게 대의 명분이고 이런 대의 명분에 어긋나는 정책을 실시했다. 자, 성리학에서의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서열을 잘 지키는 건데 그 서열이라고 하는 건 명나라가 1등, 그 다음 조선, 그 다음에 후금.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의 이제 포지션은 어떠냐? 조선이란 나라가 해야 되는 역할은 오로지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명나라만 섬기는 그런 원칙이었어요. 그게 대의 명분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이 누구랑 잘 지낸 거냐? 후금이랑 잘 지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대의 명분에 어긋나는 거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광해군이 쫓겨날 만큼의 커다란 잘못이었던 거죠. 이때로 따지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교적 약점이에요. 유교적 약점은 살제 폐모라고 하는 거예요. 살제 폐모, 살제, 형제를 죽이고 폐모, 엄마의 자리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광해군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될 거니까. 광해군의 아빠는 선조죠. 선조한테는 중전 박씨가 있었고요. 중전 박씨한테는 아들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공빈이 있었어요. 후궁 중에 공빈한테는 임해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해군이라고 하는 아들이 전체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이 그러니까 전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빈이라고 해서 가장 선조하고 좀 금슬이 좋았던 그런 후궁이 있었고 인빈한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신성군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이죠. 이때 세자를 누구로 책봉할 것인가 이런 거를 세자 건저의라고 그래요. 세자를 누구로 책봉할 것인가에 세자 건저의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 이때 가장 세자로서 신하들한테 추대를 받았던 가장 예의였으면 괜찮다. 왜냐면 이제 적장자가 어차피 없으니까 대군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후보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광해군이었죠. 임해군은 큰아들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성격이 별로다. 그래서 임해군은 제외된 상태고요. 신하들이 가장 추대하고 뭐 괜찮이 똘방지다. 괜찮다. 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광해군이고 하지만 선조 입장에서는 나랑 가장 사이가 좋은 게 인빈이니까 인빈의 아들인 신성군을 세자로 삼아주고 싶고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여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몇 번 있었어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자, 그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죠.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 즉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나라에서는 세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은 안전한 곳으로 몽진, 피난을 떠나게 되고 세자가 나머지 전쟁에서의 이제 뒤치다꺼리, 뒤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의 임진왜란에서 광해군이 많은 활약을 하게 돼요. 굉장히 백성들한테 신망이 높아지고 이제 인기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선조 입장에서는 이 광해군이 여전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조선에서 그다음에 명나라와의 관계 이런 것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명나라에서도 약간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명나라 내부에서. 그래서 광해군을 명나라에서 마저도 인정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자긴 세자인데 왕한테도 그리고 명나라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자였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 그래서 계속 이제 세자이긴 세자지만 인정을 못 받는 상태였는데 그때 마침 중전 박씨가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였는데 그게 중전 김씨. 자, 중전 김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임목대비예요. 임목대비가 왕비가 됐고 그 다음에 임목대비한테서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얘가 영창대군이에요. 자, 여기 딱 보니까 대군이고 여기는 군이잖아요. 선조 입장에서는 적장자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 적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광해군은 좀 나이가 많고 여기는 아직 애기고 하니까 이제 어서 자라라 뭐 이제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영창대군이 애기였을 때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선조가 사망을 하게 돼요. 사실 선조에게도 약간은 독살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조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고 당연히 원래 세자였던 누가
광해군이 왕이 돼버렸죠. 자, 그런데 이 광해군한테는 이 영창대군이 정적이겠죠. 정치적인 어떤 위험한 인물. 물론 아직 애기예요. 당연히 애기인데 그래도 나중에 얘가 자라면 자기한테 어떻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목대비와 엄마와 새엄마와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떼서 요 인목대비는 궁궐의 한쪽에 서궁에 위패를 시켜놓고 가둬놓고 그 다음에 영창대군은 귀양을 보냈어요. 이때 영창대군의 나이가 뭐 한 5살쯤? 그 애기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귀양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몇 년 동안 여기로 귀양 보냈다가 저기로 귀양 보냈다가 뭐 강화도로 보냈다가 이제 막 보냈다가 결국에는 영창대군을 죽여요. 그래서 영창대군도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위에 형이지만 임해군도 위험 인물이죠. 나중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임해군도 죽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형제들을 죽이는 약점이 도덕적 약점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살제. 그리고 엄마는 엄마 자리에서 쫓아냈죠. 서궁에 입회시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패모. 그래서 살제 패모의 어떤 도덕적, 유교적 약점 때문에 결국에는 광해군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게 바로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인조가 왕이 됐네. 자, 그리고 인조가 왕이 될 때 이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건 누구냐면 서인이에요. 광해군 때는 이제 북인이 주로 정치를 같이 했었고 이건 이제 뒤에 붕당 정치하면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인조 때부터는 이제 서인이 주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서인들의 정책은 이 광해군을 쫓아냈기 때문에 반대되는 정책을 실시해야 되죠. 그래서 광해군의 정책이 중립외교였으면 요 서인들, 인조와 함께 서인들의 정책을 우리는 친명배금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죠. 친명배금 정책. 자, 여기 광해군의 정책을 우리가 중립외교라고 하고 이 중립외교라고 하는 게 명과 후금 사이에서 적절하게 외교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명나라하고도 군대를 보내줬으니까 잘 지낸 거고 후금하고도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우리는 친금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서인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는 이거에 반대되는 정책을 실시했으니까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후금은 배척하는 그래서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된 거예요.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친명친금 정책 그 다음에 서인의 정책은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된 거고 이런 친명배금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이 후금의 반응은 어떨까요? 되게 기분 나쁘겠죠. 여기서 반대되는 정책을 실시하니까 그래서 이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후금의 미움을 받게 되고 후금이 쳐들어온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전쟁이 정묘호란이죠. 그리고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이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괄이 반란 일으킨 이유가 뭐냐? 자, 요거는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이에요.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자, 논공행상, 즉 공을 논해서 상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가졌다는 건 아까 우리 인조 반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이괄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꽤 컸지만 이 반정 세력은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이괄에 대해서. 그래서 이괄은 분명히 자기가 1등 공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2등 공신에 책봉이 돼요.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의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게 이제 직접적 계기가 된 건 아니에요. 이괄의 잔당들이 이괄의 난이 이제 진압이 되고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으로 가게 된 거예요. 도망을 간 거죠.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후금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후금을 부추긴 거죠. 너네 지금 조선 쳐들어갈 거야? 지금 가자. 내가 길잡이 할 거니까. 그래서 침략을 종용하게 된 거예요. 부추겼다는 표현이에요. 조선 침략을 종용하게 됐죠. 그래서 조선 침략을 부추겨서 후금을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뭐냐? 정묘호란이죠. 자, 그래서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임진왜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쟁이 또 한 번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역시 이 정봉수나 이립 등의 의병이 일어나기도 해요. 정봉수나 이립 등의 의병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죠.
자, 거기 보시면 437페이지에 항전 나와 있죠. 철산의 용골산성에서 정봉수와 의주의 이립득이 의병을 일으켰다. 그래서 의병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전쟁이 바로 정묘호란이죠. 자, 그런데 이때 정묘호란도 후금이 힘들었어요. 후금은 지금 명나라와 싸우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런데 조선을 또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 나라와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후금 자체도 이 전쟁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의를 맺게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와 이 후금 사이에 형제관계가 체결되죠. 그래서 화의를 맺는데 형제관계를 체결하고 화의를 맺게 돼요. 그래서 형제관계가 되죠. 이 형제관계냐 군신관계냐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후금이라는 게 여진족이잖아요. 여진족이 예전에 부족으로 흩어져 살고 있고 힘이 약했을 때는 조선을 부모로 섬기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좀 성장을 하고 힘이 세지자 우리한테 형제처럼 지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정묘호란 때 결국에는 화의를 맺게 되는데, 이 후금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 여기서는 형제 관계를 맺게 되는구나.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묘호란은 이렇게 큰 전투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쳐들어온 그 방향에서만 조금 싸우고 아주 큰 전투는 없이 끝나게 되는 게 바로 정묘호란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죠. 자,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된 거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된 거예요. 자,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군신관계는 그런 거죠. 우리를 황제로 섬겨라. 조선에 이제 그런 걸 요구하게 된 거고. 자, 그러면 이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조선 조정에서는 의견이 두 개로 나눠졌겠죠. 자, 하나는 주화론, 즉 화의를 주장하는 세력하고, 그 다음에 주전론, 전쟁을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주화론과 주전론은, 주화론 같은 경우는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주전론이라고 하는 건 군신관계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 왜냐면 쟤네 오랑캐인데 우리가 오랑캐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실리를 추구한 건 주화론일까요? 주전론일까요? 실리를 추구한 거는 결국에는 주화론. 왜냐면 우리가 전쟁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힘이 약하니까 일단 요구를 들어주고 친하게 지내면서 뒤로 전쟁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리를 추구했다. 그래서 뭐 최명길 이런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요거 주장했던 사람 중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 뭐를 강조한 거냐? 성리학적 명분론인 대의명분을 강조한 거예요. 대의명분을 추구하게 된 거죠. 강조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 김상원이라든가 오달재, 뭐 윤집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의명분을 강조하면서 차라리 전쟁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주전론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주전론과 주화론 중에 둘 중에는 뭐가 더 이 당시에 우세했었냐면 주전론이 더 우세했었죠. 자, 결국에는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쳐들어왔겠지, 청나라가. 그래서 청나라가 쳐들어온 전쟁이 뭐냐? 이게 병자호란이에요. 자, 그러면 병자호란 봅시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청나라 군대가 너무 빨리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왕실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강화도로 피난을 가는데, 왕실의 여자들이나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을 다 강화도로 피난을 보낸 후에 왕과 세자가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했어요. 너무 청나라 군대가 가까이 와버려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인조가 어디로 피난을 가게 됐냐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된 거죠. 자, 강화도로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된 거고 45일간 항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행궁도 있고 뭐 우물도 있고 이제 다 이렇게 조그만 궁궐처럼 마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45일간 항전했다고 했는데 버티기 들어간 거죠. 사실 버티기. 그래서 사실은 거의
청나라 황제가 아예 군대를 끌고 왔으니까 청나라 황제는 뭐 전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이 이제 여기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버티니까 지켜본 거죠. 쟤네가 얼마나 버티나. 그래서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45일간의 항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때 한 11월, 12월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겨울이었지. 거기에다가 식량도 부족하겠죠. 그리고 뭐 싸울 기력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45일간 버티다가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병자호란 때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항복의 의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래요. 삼전도의 의식을 치렀는데 삼전도라고 하는 이제 한강에 송파나루쯤에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왕이 청나라 황제한테 3번 절하고 9번 땅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절을 하는 그런 그 항복에 말하자면 의식을 치른 거예요. 그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청황제를 칭송하는 비석을 그 자리에 세워놨어요. 그 비석이 삼전도비라고 하는 거예요. 삼전도의 비석을 세워놓은 거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삼전도비라고 하는 비석이 하나 나오죠. 자, 그 비석이 청나라 황제의 업적을 칭송하는 그런 비석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석이 지금도 송파쯤에 가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있냐면 롯데월드 그 맞은편쯤에 조그만 공원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삼전비도라고 썼네요, 제가. 삼전도비.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만약에 이게 나오면서 문제를 제시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병자호란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삼전도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남한산성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 작은 행궁이 마련되어 있었던 그런 산성이죠. 그래서 요 산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쯤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니까 또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그래서 병자호란. 자, 그리고 삼전도의 굴욕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와 이제 청나라와의 관계는 분신 관계를 맺게 되죠. 자, 그래서 형제 관계가 체결된 건 언제냐 물어보면 정묘호란. 군신 관계가 체결된 건 언제냐 물어보면 그거는 병자호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곧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한산성에서의 항전 그런 내용들을 담은 그런 영화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나오면 보겠죠? 아무래도. 자, 남한산성. 자,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묘호란의 원인은 뭐였어요? 정묘호란의 원인은 친명배금 정책과 이괄의 난이었고 형제관계 체결. 그 다음에 병자호란의 원인은 뭐였어요? 군신관계 요구 거절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쳐들어온 거고, 그리고 나중에 형제관계를 체결하게 된 거고. 자, 둘 중에서 의병이 활약했던 전투가 뭐냐 물어보면 정묘호란. 정묘호란만 의병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병자호란은 너무 갑자기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의병을 모으고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병이 활약을 했던 건 언제냐? 정묘호란. 뭐 그 전엔 당연히 임진왜란이고, 그래서 임진왜란, 정묘호란은 의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병장 이름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정봉수 일입이다. 그러면 정묘호란이 되겠고, 뭐 앞에 곽재우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병장들이 등장하면 임진왜란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전론, 주화론 나와 있죠. 자, 중간에 438페이지 병자호란, 주전론, 주화론 이렇게 주장이 나와 있고요. 결국에는 삼전도의 굴욕으로 우리가 굴욕적인 강화를 맺고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때 인질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끌려가게 돼요. 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 볼모로 끌려가게 되죠. 소현세자는 말 그대로 이제 다음에 왕이 될, 인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복림대군, 그리고 아까 여기 주전론을 주장했던 학자들도 같이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인질로 끌려가게 돼서 약 10년간의 인질 생활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39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여기에서 주전론과 주화론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윤집의 척화론. 자, 척화론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척화주전론 이렇게 써두세요. 척화주전론. 척화,
화의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그래서 척화주전론. 그러니까 척화론이나 주전론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알아두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척화주전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주화론. 이건 이제 화의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척화주전론과 주화론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호란의 영향으로 내려갈까요? 거기 보시면 서북지방의 황폐화. 전쟁이 주로 일어났던 곳이 서북지방, 그러니까 평안도 지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북벌론의 대두, 청에 대한 적개심과 문화적인 우월감. 청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들떨어진 오랑캐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문화적으로는 약간 모자라는 애들이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뛰어난데 힘은 약해. 그래서 우리가 당했어. 그러니까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모자라는 애들한테 우리가 지다니 복수해야지. 그게 바로 북벌론이에요. 그래서 청에 대한 문화적인 우월감과 적개심 때문에 청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북벌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에 대한 적개심과 문화적인 우월감으로 북벌론이 제시되었다. 자, 그러면 청나라한테 이렇게 졌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내심 어떤 마음은 더 생기게 되냐? 자, 청나라는 우리보다 들떨어진 오랑캐야. 근데 걔네한테 우리가 졌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더 가지게 되냐? 명나라를 섬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하면 우리보다 더 발전한 게 명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는 지금 이미 망해가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명나라를 더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기게 되고, 청나라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복수심이 생기게 되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439페이지에 자, 우리가 명나라를 더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만동묘와 대보단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만동묘라고 하는 건 명나라에 대한, 명나라 때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내줬잖아요. 그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만동묘와 대보단. 그러니까 만동묘 같은 경우는 허묘예요, 허묘. 묘는 묘인데 안에 비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 신종, 의종의 제사를 받들기 위한 사당. 자, 그리고 대보단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시면 명나라의 신종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창덕궁에 만든 제단. 그래서 하나는 사당, 하나는 제단, 이런 것들이 다 명나라를 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에 대한 사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명에 대한 사대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물이 바로 이 만동묘하고 대보단. 이 만동묘는 이제 송시열 그 사당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알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440페이지 북벌운동가 나선정벌 갑시다. 자, 이제 여기로 다시 볼까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자, 소현세자는 청나라에다 도착을 해서 보니 청나라가 우리가 그동안 오랑캐로 되게 무시했었잖아요. 그런데 청나라가 생각보다 되게 발전한 거예요. 배울 점도 많고 발전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와 좀 다른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청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서양인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해요. 약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청나라하고의 관계를 잘 좋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복림대군은 이제 둘째 아들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뭐 나라를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뭐 대의 명분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림대군 같은 경우는 복수를 이제 꿈꾸게 되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소현세자는 앞으로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니까 청나라와의 관계를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복림대군은 이제 복수를 꿈꾸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한 10년 동안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때 왕이 인조잖아요. 인조 입장에서는 그럼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와의 성격이 맞냐, 나의 성격과 나의 생각과 일치하냐, 복림대군이었던 거죠. 복수를 꿈꿨던 복림대군이 나랑 맞아. 소현세자는 청나라하고 잘 지냈지. 그리고 청나라 사람들도 소현세자랑은 말이 통하기 때문에 소현세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의 인기도 소현세자가 좋아. 그러니까 인조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얘가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죠. 어차피 물려줄 거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로 봤다기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뭐라고 할까요? 나의 경쟁자? 뭐 약간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소현세자에 대한 질투, 시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자, 소현세자는 서울로 돌아온 후에 한양으로 돌아온 후에 2달 만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요. 물론 여기도 독살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현세자는 사망을 하게 되고, 자, 원래 이런 경우에는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소현세자의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면 돼요. 세손에게, 세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손들까지도 전부 다 귀양을 보내버려요. 제주도로 귀양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 소현세자의 부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자 빈도 영모로 몰아서 죽여요. 결국에는 요 자기 자식 가정이죠, 가정. 한 가정을 다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왕위를 복림대군에게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 복림대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효종이죠. 효종. 자, 그래서 효종 봅시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볼까요? 자, 그러면 효종 때는, 자, 효종 때는 아까 복수를 꿈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종 때의 정책은 청나라 정벌을 준비하는 북벌론, 그 북벌운동이 전개되죠. 자, 효종 때는 북벌운동이 전개되더라. 자, 그래서 이 효종 때는 북벌이 주도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북벌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서인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송시열, 그리고 송준길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서인들이 주도한 북벌 정책과 같이 이제 효종과 함께 같이 북벌을 준비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북벌이라는 건 청나라를 정벌하자. 그럼 과연 청나라 정벌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준비한 것만큼 청나라는 그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쳐들어가거나 말거나 할 만한 나라가 이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벌이라고 하는 건 그다지 성과는 없었지만 효종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이 북벌을 이제 쉽게 말하면 국정의 지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내 북벌을 준비하게 되죠. 자, 이것 때문에 전쟁 준비를 실제로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군대를 기르기도 하고,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어영청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5군영 중에 그 어영청을 핵심 군영으로 삼아서 성장을 시키고 이제 준비를 시키게 되죠. 그게 바로 북벌 운동이에요. 자, 440페이지 봅시다. 효종의 북벌. 자,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의 서인 세력, 서인과 함께 북벌을 주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영청을 핵심 군영으로 성장시키게 되죠. 자, 그래서 북벌, 서인, 어영청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하지만 실제 북벌이 가능하냐?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북벌을 추진한 게 효종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숙종 때 이번에는 남인의 주도로 북벌을 아주 잠깐 주장을 한 적이 있었지만 역시 북벌은 안 된다. 어렵죠, 당연히. 실패. 자, 그러면 나름 전쟁 준비를 하긴 했으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441페이지 보시면 나선정벌이에요. 나선정벌. 자, 효종 때 전쟁 준비했다면서요. 이거를 그래도 써먹을 수 있었다. 자,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청나라와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총부대를 2번 보내줬어요. 거기 보시면 신유, 변급, 신유, 사람 이름이에요. 둘 다. 변급과 신유가 군대를 끌고 한 100~200명 정도 되는 조총부대를 끌고 러시아 군대와 맞서 싸워서 이겼다. 네, 2번 다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게 바로 나선정벌이고, 그나마 나선정벌로 우리가 전쟁 준비하고 있었던 거를 써먹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긴 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게 바로 북벌 운동인 거죠. 자, 그러면 북벌 운동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성공할 수 있냐?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는 청나라를 정벌하자가 아니고 청나라를 배우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북학. 자, 그러니까 18세기로 넘어가면 청나라를 배우자. 북학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북벌론의 쇠퇴와 북학운동 가로 4번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선정벌 쭉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임진왜란부터 봅시다.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순서, 사건의 순서만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자,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 때 있었던 건 뭐였어요? 광해군 때 명나라가 광해군 때는 중리외교라고 하죠.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 적절하게 외교를 잘했던 거를 우리가 광해군의 중리외교라고 하죠. 자, 그런데 광해군이 결국에는 쫓겨나게 돼요. 광해군 쫓겨난 사건을 뭐라 그래요? 인조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조반정은 주로 이제 서인이 주도했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인조반정 이후에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해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 전쟁이 무슨 전쟁? 정묘호란. 그래서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인조 때 정묘호란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 후금이 청나라가 됐고, 청나라가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었고, 우리가 그거를 거절해서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병자호란 역시 인조 때. 자, 그리고 우리가 항복을 했고 인지를 보냈는데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죽어버렸네. 그리고 나서 복수를 꿈꾸던 복림대군이 왕이 되죠. 효종. 그리고 효종이 추구했던 정책은 뭐였어요? 그 북벌정책, 북벌운동. 그래서 북벌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자, 북벌운동을 주도했던 건 언제? 효종 때가 가장 활발하다. 그래서 효종.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북벌에 성공할 수는 없었지만 군대를 보내서 러시아랑 싸워서 이기긴 했어. 전쟁 준비한 거 써먹긴 했어. 자, 그 전쟁을 뭐라 그래요? 나선정벌. 그래서 나선정벌이 있었다. 나선정벌도 효종.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임진왜란 선조, 그 다음에 광해군의 중리외교, 그 다음에 인조반정 중간에 한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북벌, 그리고 나선정벌. 북벌과 나선정벌은 효종 때. 이렇게 순서를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순서를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조선의 근세의 정치, 조선 전기 근세의 정치를 마무리를 좀 해봤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근세의 경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